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서 이제 392쪽이고요.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몇 해 전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의 맥도날드로 불리는 졸리비 매장 창가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다. 창가 유리 너머로 5살쯤 된 남자아이가 보였다. 꼬질한 얼굴에 굶주린 상태로 내 햄버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쳐다보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같이 간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콤보 메뉴 하나를 시켜 옆에서 먹게 했는데 정신없이 순식간에 먹어치우고는 이내에 사라졌다. 놀라운 일은 다음이었다. 우와! 우리 일행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자 문 앞에 4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음식을 얻어먹은 아이가 저 아저씨다라는 뜻으로 손가락을 가리키자마자 아이들이 옷자락을 잡으며 몰려들어 자기들도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었다. 너무 많은 아이들에 놀라 자리를 뜨려 하자 차에까지 몰려와서 앞뒤를 막고 차를 막대기로 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배려의 결과가 나와 동료를 위협하고 피해를 입힌 것이다. 사실 착한 것과 의로운 것은 다른 것이다. 착하다를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 선이다. 착할 선자에. 착하다는 사전적 의미처럼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정도에서 그친다. 반면에 의롭다는 것은 자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주고 사회 전체에 그 가치가 전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선함에는 분노, 응징, 행동, 용기, 심지어 복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사실 착한 부자가 되긴 쉽다. 베풀면 된다. 그러나 부라는 것은 제한된 가치라서 아무리 부가 많아도 착한 행위를 지속하기는 힘들다.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필리핀 어린아이들을 다 먹일 수 없다. 필리핀 국가도 못하는 일이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은 2021년 CNN과 인터뷰에서 머스크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을 거론하며 일회성으로 60억 달러를 기부하면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정말 그 정도 돈으로 세계 기아 문제 해결이 된다면 자신이 주식을 팔겠다고 말하며 계획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비즐리 사무총장은 이날 세계 43개국에서 기아로 허덕이는 4천여 명에게 식량과 음식 쿠폰을 나눠주는 내용을 담은 지출 계획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그는 35억 달러는 직접 식량으로, 일부 달러는 현금과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 쿠폰 형태로 나눠주고 7억 달러를 들여 국가별로 가능한 식량 조달 계획을 마련해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의 유명 인공지능 AI 전문가인 엘리 데이비드는 트위터에서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해 84억 달러를 모금했다면서 왜 아직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가 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회계 내역을 공개해 대중들에게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반응에 비즐리 사무총장은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며 60억 달러로 전 세계 기아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 게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회성 기부를 말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후 일론 머스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60억 달러면 영원히 기아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일회성임을 알게 됐기 때문일 것이다. 선한 행위를 할 때는 위급함이나 영구 해결 혹은 최소한 지속적일 때 그 가치가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아니라면 의로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의롭기 위해서는 냉정할 때도 가차 없을 때도 비난에 부딪힐 때도 있는 것이다. 착한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하지만 반대로 의로운 사람은 못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착한 것보다 의로운 것이 힘들다. 흔히 선하다의 반대는 악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선함에도 악함이 들어있다. 온전히 순수한 선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착하다 속에는 무능이나 무지, 순진함,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착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착한 행위가 신념이 되어 지속될 때다. 이러다 반드시 큰 실망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서 오히려 모욕과 피해를 당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면부지의 외국인에게 자기들은 왜 햄버거를 사주지 않느냐며 막대기로 차를 때리는 아이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기면 혼자 선한 사람이 되어 자신을 돕지 않는 주변을 원망하거나 더 이상 남을 돕지 않는 방관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 좋다. 어렵고 불쌍한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고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좋다. 그런 사람에게 끌리고 아름다워 보인다. 그런 착한 사람들은 걱정이 많다.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 남들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한다. 걱정이 많으니 일이 많고 잔소리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내가 착함과 의로움의 경계를 단호하게 정리해 줄 것이 있다. 그 경계는 이렇다. 형제라면 건강까지 걱정하면 된다. 부모라면 잠자리까지 걱정하면 된다. 자식이라면 반찬 걱정도 괜찮다. 이웃이라면 굶지 않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지 걱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외에 걱정할 힘이 남아 있으면 지역 공동체나 사회에 대한 걱정으로 대신하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오히려 내가 정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면 누구에게도 걱정을 만들지 않고 나 하나라도 우뚝 서 있어야 한다. 내가 정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면 누구에게도 걱정을 만들지 않고 나 하나라도 우뚝 서 있어야 한다. 빚지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며 그 자체로 착한 사람이다. 아주 가까운 가족에게 걱정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지구를 구하는 슈퍼맨쯤 돼야 영웅인 줄 알지만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도 아직도 웃고 있는 엄마나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들어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영웅인지 짐작하지 못하고 산다. 간혹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멋진 복지 정책이 담긴 창업 기획서를 들고 올 때가 있다. 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매번 같은 소리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사회적 기업은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해서 늦지 않게 급여를 줄 정도만 돼도 엄청난 사회적 기업이다. 국가의 복지 정책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낼 수 있는 회사만 만들어도 사회적 기업이다. 세금을 내고 급여를 지불해주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 사회적 기여가 있는 일이다. 지속 성장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훌륭한 복지 정책이었던 있었던 회사들보다 더 사회적으로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착한 사장이 되려 하지 말고 의로운 사장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식의 반찬 걱정, 부모 잠자리 걱정, 형제들 건강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다. 투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는 흔히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진리라 부른다. 삶에서의 진리는 찾기 쉽지 않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의외로 보편적 법칙들이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면 시장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뭐든 오르는 것은 떨어진다. 숫자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투자자도 항상 옳지 않다 등이다. 검증이 필요하거나 대부분 사실인 진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위험이 높으면 손실도 높다.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레버리지 절대 금지.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위기는 기회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등이다. 나는 이런 교훈들은 도구로 생각한다. 각각의 교훈들은 내가 취미 삼아 일하고 있는 목공소 벽에 걸린 도구들 같다. 조그만 커피 테이블 하나 만들려 해도 별별 기계나 도구가 등장한다. 먼저 나무를 잘라내는 테이블 쏘도 필요하고 전기 각도, 절단기도 필요하다. 다리를 만들려면 목선 반도 있어야 하고 수압 대패도 써야 한다. 이걸 어떻게 읽지?
젬새? 이렇게 조이는 건가 보다. 그죠? 예, 젬새. 줄자, 드릴, 사포 등 수십여 가지 도구나 기계가 필요하다. 이를 마치려면 정리해야 할 도구가 한가득이고 매번 비슷하면서도 다른 도구들이 사용된다.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 진리나 교훈들을 언제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지를 알아야 한다. 어떤 일에는 굳이 절단기가 필요 없고 어떤 일에는 다른 공구를 가져와야 효과적이듯 필요에 따라 필요한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 커피 테이블 만들 때 쓰지 않는 도구라고 필요 없다고 버리면 다른 작업을 할 때 원활히 할 수 없거나 일을 그르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투자 교훈들 중에는 무엇을 만들든 대부분 사용되는 망치처럼 언제 어느 때나 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반면 자주 쓸 일은 없지만 가구를 만들 때라면 반드시 필요한 탁상, 드릴, 수직 구멍을 낼 때 쓰는 투자 방식에 따라 때때로 빌려올 교훈도 있다. 어떤 교훈이 살아남아 계속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은 때때로 이것이 맞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썼어도 아내가 사온 가구가 내가 만든 가구보다 가격도 품질도 좋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에 있어서 가장 허탈한 교훈이 바로 이런 때다. 좋은 교훈들은 아무리 잘 적용시켜도 언제나 좋은 결과로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점 말이다. 자기 자본, 공부, 인내, 철저한 포트폴리오 관리를 했어도 마지막으로 운이 좋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매해 운이 좋은 펀드 매니저는 없는 것이다. 그가 마침 그곳에 그물을 치고 있었을 때 고깃대가 몰려온 것이다. 그가 내년에 그곳에 그물을 치고 있다 해서 또다시 그물에 고깃대가 가득하리란 보장은 없다. 이미 좋은 몫이라는 소문이 나서 다른 그물들도 내려와 있고 고깃대도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쁜 목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기에 여전히 공부하고 인내하고 관리를 게을리할 수 없다. 내가 고깃대를 몰고 올 수는 없어도 고깃대가 몰려올 때 그물을 내릴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란 시장을 이기겠다고 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 어쩌면 노동보다 훨씬 어렵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 대가가 너무 유혹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을 이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든 세상 안에 부속물로 살아가고 있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시장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최소한 시장과 함께 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제발 그물 따위는 알 바 없다고 팽개쳐 두지 말기를 바란다. 돈에 대한 불편한 진실. 1994년 8월 23일 영국 음악 밴드 KLF의 멤버인 빌 드러먼드와 지미 코티는 스코틀랜드 주라섬에 있는 시골 저택에서 100만 파운드의 현금을 실제로 태웠다. KLF는 1991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싱글 히트 공연자들이자 상당히 이례적인 퍼포먼스를 주도했던 음악 그룹이다. 이들은 현금을 불태운 자신들의 행동을 행위예술이라 말했다.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멀어졌고 심지어는 적개심을 갖고 비난했다. 아무리 자신들 돈이라 해도 사람들은 돈이 불타서 사라지는 장면에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내 돈도 아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그 돈이 사라져 내 돈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갔지만 사람들은 이들을 비난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들이 태운 것이 돈이 아니라 가능성이었기 때문이다. 10억이 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일에 대한 가능성이 휴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아픔을 느낀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돈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만한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고 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기에 가장 단순한 종이에 불과한 그리고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모욕을 느낀 것이다. 요즘도 일부 유튜브 방송을 보면 별 이유 없이 핑계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돈을 한 뭉치씩 주는 방송이 있다. 그 돈을 받고 놀라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 역시 한편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 왜? 라는 질문과 어떻게 함부로 저렇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돈에 대해서는 이중적 태도가 있다. 어쩐지 돈을 밝히면 속물이란 소리를 들을 것 같아 거리를 두는 척하지만 모든 사회적 행위들은 돈을 중심에 두고 있다. 공부나 직장, 결혼 상대조차 돈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능력이나 가치도 돈의 숫자로 평가한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에게 상당히 많은 강연 요청이 오는데 미리 얼마를 주겠다는 제안은 10%도 넘지 않는다. 지적 재산권을 파는 일을 하는 작가, 방송 출연자, 공연 관계자, 강연가들이 모두 이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당사자가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돈 이야기를 직접 꺼내면 곧바로 속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가 돈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강하다. 나는 이 책을 처음 쓸 무렵 돈의 속성이란 제목으로 책을 내지 않으면 책을 출간하지 않을 생각으로 출판사에 제목을 미리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상한 대로 책이 나오자 어떻게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낼 수 있느냐는 질타들이 SNS를 통해 오기도 했다. 돈을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집안의 터부시 되는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온 것처럼 비난했다. 그러나 이 책이 나오자마자 여러 독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돈의 속성을 제목으로 달고 나온 책이 100여 권에 가깝다. 그 중에 일부는 상당히 좋은 책도 많았다. 이제 한국에서도 돈에 대한 터부가 사라지고 돈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문화로 반전된 것이다. 반전된 것이다.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고 공부가 있어야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돈에 대한 올곧은 태도와 가치 기준을 가질 수 있다. 부모가 쉬쉬하는데 자녀들이 옳게 공부할 수 없고 금융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없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을 마감하고 자녀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돈에 대한 공부는 자본주의 경제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식을 위해 증여로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테크 능력이나 돈에 대한 시각도 물려줘야 그 집이 대대로 이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식들의 선조가 되어 돈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돈을 밝히면 돈이 주인이 되고 돈에 밝으면 내가 주인이 된다. 돈에 밝으면 내가 주인이 된다. 돈을 밝히면 돈이 주인이 되고 돈에 밝으면 내가 주인이 된다. 돈을 밝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치밀하게 공부하고 돈을 말하는데 어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돈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결코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돈은 무섭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다. 돈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좋거나 나쁠 뿐이다. KLF의 멤버가 돈을 불태우는 장면은 지금도 유튜브를 검색하면 나온다. 그것을 보면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스콜랜드 사람뿐만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들 것이다. 만약 사고로 10억 넘는 돈이 불타는 것이라면 단순히 안타까움만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의로 거액의 돈을 태우는 장면을 보는 것은 불쾌함, 모멸, 환멸, 아쉬움, 분노 등 여러 감정을 만들어낸다. 어쩌면 그들이 행위 예술이 그런 것임을 느껴보라고 했다면 대단한 성공이다. 돈이 만들어주는 환경과 돈이 주는 가능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남의 돈이 불타는 것을 보고도 내 돈인 듯 감정을 갖는다. 돈이란 노력, 인내, 인정, 희망, 가능성, 보상이란 꽃잎을 가진 수선화이며 그 가운데 평온이라는 방을 감싸고 있다. 이것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돈이란. 나는 이 책을 통해 한 인간이 돈 앞에 당당히 1대1로 마주 서길 바랐다.
이제 많은 이들이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어려서 개에게 물려본 사람은 성인이 돼도 개를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개를 다뤄본 사람은 아무리 큰 개라도 함께 지낼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모나 사회가 혹은 당신 스스로가 돈을 무서워했다면 오늘부터 이 책이 돈을 강아지로 만드는 시작이 되었길 바란다.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네,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이면정.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이면정. 나는 이 책 전체를 통해 부자는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려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벌어야 겨우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더 큰 가난을 불러일으킨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사고에 노출되며 몸이 다치는 일이 많으며 과도한 노동과 영양상태 불균형으로 병에 자주 걸린다. 따라서 직업 선택의 폭이 더 줄어들고 점점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진다. 가난은 그 자체가 대가를 요구하며 한 인간을 몰락시킨다. 온 가족이 가난해도 똘똘 뭉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좁은 방에서 온기를 나누며 그래도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판타지다. 가난해도 행복했다는 가난해도 행복했다 말하는 사람은 덜 가난했을 뿐이다. 가난하면 집안에서 사생활이 없고 쉴 수도 없어 신경질이 늘고 싸우기 일수다. 음식을 놓고 경쟁하고 부모에 대한 존중과 자식에 대한 애정도 피곤과 절망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밖으로 돌고 만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 일상이 된다. 가난하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경제적 고립이 증폭되고 이는 서로 회전하며 악순환을 만든다. 가난은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건강에서도 엄청난 고리 이자를 요구하는 셈이다. 이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기회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혹독한 이자인 셈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도 다시 가난해지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도 워라벨이나 욜로족, 소확행 같은 개념에 함부로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도 워라벨, 욜로족, 소확행 같은 개념에 함부로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춘다는 멋진 말이 당신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워라벨이라는 매력을 함부로 받아들였다가는 워도 라도 사라질 수 있다.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직업에서 남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 하면서 인생의 밸런스까지 유지하겠다는 소리는 스스로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일이다. 일이란 스스로 알아서 하고 가치를 느끼며 그것 자체가 인생이다. 이는 시간적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욜로족은 그들은 어차피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이 어려우니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존재 가치를 느낀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상태가 가능할까? 스스로 개미 귀신이 만든 모래 함정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다. 어설픈 위로를 한답시고 강연을 통해 함부로 욜로나 워라벨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무책임하다. 막상 한 개인이 실직을 하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를 주장하던 사람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자의적으로 하고 가치를 느끼며 그것이 워라벨이고 소확행이다. 그들이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이란 부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 남은 시간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는가? 혹시 그 삶이라는 부분이 친구랑 어울려 다니고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열어놓는 것이라면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을 때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록하고 개선하고 참여하라.
당신이 할 수 있을 때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록하고 개선하고 참여하라. 18세 이상이라면 부모도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성인이고 독립인격체다. 당신 인생의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다. 치열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워라밸을 잘 유지하는 삶은 그리 흔하지 않다. 최소한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오지 않았다. 누군가 그런 단어에 끌렸다는 것은 아직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할 뿐이다. 인생을 날로 먹으려 했다가 내가 누군가의 날생선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20, 30대에 충분한 수면과 정기적 휴가 그리고 퇴근 후 취미생활을 즐기는 삶을 원한다면 그에게 워라밸이 보장된 40, 50, 60, 70, 80대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워라밸을 즐겼던 20, 30대에 닥쳐올 삶이란 치열한 20대를 보낸 사람들을 위해선 40대 이후부터 살아가야 하는 일뿐이다. 일론 머스크는 2020년 6월에 올린 트윗에서 나는 일주일 내내 하루 16시간 1년 52주를 일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행운아라고 부른다 라고 올린 적이 있다. 일론 머스크는 2020년 6월에 올린 트윗에서 나는 일주일 내내 하루 16시간 1년에 52주를 일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행운아라고 부른다 라고 올린 적이 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인생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론 무엇이 그의 워라밸인지 잘 알 수 있는 글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 글이 엄청 기분 나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쓸 수밖에 없다.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의 어줍지 않은 위로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힘들게 할 것인지 알기 때문이다. 한 명이라도 개미 귀신의 모래구멍에서 빼내어 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젊은 친구들, 이것은 현실이다. 책 쓰는 일은 여전히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사장학 개론 수업을 통해 3천여 명의 사업가들을 가르치는 동안 돈에 대한 여러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것을 매번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아닌 모든 사람과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려 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두 적어본 것입니다. 사실 2020년은 안식년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연이나 수업도 모두 중단하고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책을 읽으며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면서 집 안에 격리된 김에 그럭저럭 원고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료조사와 교정 요청을 도와준 조카딸 박지영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전하고 강연이나 수업마다 따라와서 내용을 필사해준 제자 김현진 군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기술한 내용에 있는 경제용어, 이론, 숫자 등이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학자가 아닌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기술한 내용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는 기회와 방법이 된다면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2020년 4월 19일 김승호. 네. 스노우폭스 북수는 이 책을 읽게 될 단 한 명의 독자만을 바라보고 책을 만듭니다. 스노우폭스 복수. 네.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께서 쓰신 이 책을 여러분 덕분에 끝까지 읽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 깨닫는 게 많습니다. 특히 여기 끝부분은요 저한테 굉장히 와닿습니다. 더 이상 가난해지지 말자. 돈에 대한 불편한 진실,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저희가 엑스피어 코인으로 돈을 벌게 되면 절대로 다시는 가난해지면 안 됩니다. 처음에 사슬 매니아를 시작을 할 때 다른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그 회사가 문을 갑자기 닫아서 엄청난 분들이 손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사슬 매니아가 작년 8월에 시작이 될 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이제 병원에서 간병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요.
예, 그때 뭐 문자가 왔는데 예, 그냥 무시했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 막 등록할 때 우리가 이제 최소 금액이 100달러잖아요. 13만원도 없어가지고 서로 빌려주고 빌리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너무 정말 아찔합니다. 네, 저도 정말 절대로 다시는 가난해지지 말자.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네, 이 책 우리 김송 회장님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읽고 싶었던 책이 AI 사피엔스잖아요. AI 사피엔스. AI 사피엔스. 네, AI 사피엔스. 네. 아침절에 읽는 책은 포노 사피엔스.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 또 전혀 다른 세상의 인류 AI 사피엔스. AI 사피엔스. 예. 사피엔스는 유리한 미래를 향해 진화한다. 스마트폰에 전복당한 세상을 정확히 예견한 베스트셀러 포노 사피엔스를 잇는 또 하나의 역작. 산업, 투자, 교육의 변화, 소비와 마켓의 혁신, 새로운 부의 창출, 이제 인간이 사는 방식은 이것뿐이다. 네. 우리 이 저자가 최재 붕입니다. 붕. 예, 봉황할 때 봉이 아니고요. 붕이에요. 붕. 예, 붕. 예, 붕. 성균관대학교 부총장님이시고요. 성균관대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 기계공학부 교수, 비즈니스 모델 디자이너이십니다.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이라는 인류의 문명사적 변화 속에서 삶과 비즈니스의 미래를 탐색하는 공학자,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과 공학의 융합, 인문학, 동물행동학, 심리학과 공학의 융합 등 학문간 경계를 뛰어넘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4차 산업혁명 권위자이다. 성균관대 기계공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마쳤다. 20만 독자가 열광한 베스트셀러 포노 사피엔스를 통해 스마트폰 이후 등장한 신인류에 의해 인류의 삶이 통째로 바뀌는 문명사적 변화가 도래했음을 설파하며 문명을 읽는 공학자로 널리 알려졌다. 2014년부터 기업,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포노 사피엔스에 관한 강연을 2,500개 이상 해오면서 새로운 인류 문명이 일으키고 있는 혁명적 변화와 실상 그리고 새로운 문명에 당면한 혁신 방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포노 사피엔스, 체인지 9, 체제붕의 메타버스 이야기, 공저로는 세븐테크, 코로나 사피엔스, 머니 트렌드 2024 등이 있다. AI 사피엔스, 전혀 다른 세상의 인류, AI 사피엔스, 포노 사피엔스, 그 다음에 코로나 사피엔스. 하여튼 이것도요. 일단은 이게 한번 소제목들을 다 읽어보고 싶습니다. 차례 시작하며 포노 사피엔스 메타 세상을 만들고 AI 시대를 열다. 디지털 문명을 넘어 AI로 달려가는 인류. 개인의 일상부터 산업의 성패까지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작. 시가총액이 알려주는 미래 기대치. 자본이 쏠리는 곳을 보라. 디지털 표준으로 모든 것을 바꾼 새로운 인류의 습관. 변화를 거부하는 사회적 관성의 참담한 결과. 세상을 뒤덮는 AI 혁명의 서막. 첫 GPT 등장. 초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빅테크들의 전쟁터. 생성형 AI. 혁신 발목 잡는 개도국 관성. 어디서부터 뜯어 고칠까? 파트 2. 디지털 신대륙의 주인공 AI 사피엔스의 세계관.
인류의 표준 세계관은 이미 AI 신대륙으로 넘어갔다.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부를 창출한 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 문명의 축이 바뀌는 지금 디지털 주권 국가는 무엇을 선택할까? MZ 세계관이 만든 새로운 게임의 룰이 세상을 움직인다. 잘파가 뛰어노는 진화된 디지털 세상 메타버스. 파트 3. AI를 만난 메타. 사상 초유의 거대한 신시장을 열다. 메타 인더스트리의 탄생, 권력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냉동 김밥 품절 대란이 보여준 메타 세상의 새로운 기회. 생성형 AI 메타 인더스트리의 생태계를 바꾸다. BTS부터 불닭까지 메타 시민들이 K에 꽂힌 이유. 메타 세계관이 꽃피운 NFT 아트의 확산. 이제 엔터테인먼트는 팬더스트리로 진화한다. 가장 빠르게 AI 접목해 신사업 개척하는 게임 업체. 파트 4. 메타 소비자를 선점하기 위해 모든 산업이 빠르게 변신 중. AI를 만나 메타로 이동하는 글로벌 광고 마케팅. 메타 인재 양성, 고교 교육의 난제를 AI로 해결한다. 건설, 유통, 제조업도 메타 인더스트리로 빠르게 전환. AI 날개를 달고 저비용 고효율로 진화하는 법조 행정 서비스. 전세계 유례없는 대규모 건강검진 데이터는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노다지. 반도체 산업은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다. 파트 5. 시장의 성공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팬덤 경제. 진짜 왕이 된 메타 세상의 소비자, 팬덤 경제 시대를 열다. 사활을 건 유통전쟁, 팬덤이 향하는 곳을 정조준하라. 어른은 먹지마, MZ 세대 팬덤이 만든 원소주의 성공. 팬덤 소비로 세상을 바꾸는 잘파 세대. 실력은 기본, 그 위에 좋은 경험을 디자인하라. 인재, 조직, 철학까지 모든 것을 소비자 경험에 맞춰라. 파트 6. 전세계를 홀린 K-팬덤. 휴머니티로 미래를 디자인하라. 메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K-팬덤. 인류의 심장을 삼켜버린 K-팝, K-드라마의 기적. 대기업도 제조기업도 반드시 알아야 할 메타 세상에서의 소비 생태계. K-팬덤의 근원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한 인문학의 힘. 인간에 대한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한 AI 사피엔스의 시대. 마치며 사피엔스는 유리한 미래를 향해 진화한다. 네. 이제 또 내일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우리 엑스피어 코인으로 이제 꼭 부자가 되시고요. 네, 꼭 부자가 되시고요. 가난해지지 말자. 가난해지지 말자. 여기 돈의 속성 마지막 부분 너무나 와닿습니다. 너무나 와닿습니다. 네.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409쪽이에요.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나는 이 책 전체를 통해 부자는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려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벌어야 겨우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더 큰 가난을 불러일으킨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사고에 노출되며 몸이 다치는 일이 많으며 과도한 노동과 영양상태 불균형으로 병에 자주 걸린다. 따라서 직업 선택의 폭이 더 줄어들고 점점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진다. 가난은 그 자체가 대가를 요구하며 한 인간을 몰락시킨다. 온 가족이 가난해도 똘똘 뭉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좁은 방에서 온기를 나누며 그래도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판타지다. 가난해도 행복했다 말하는 사람은 덜 가난했을 뿐이다. 가난하면 집안에서 사생활이 없고 쉴 수도 없어 신경질이 늘고 싸우기 일수다. 음식을 놓고 경쟁하고 부모에 대한 존중과 자식에 대한 애정도 피곤과 절망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밖으로 돌고 만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 일상이 된다. 가난하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경제적 고립이 증폭되고 이는 서로 회전하며 악순환을 만든다. 가난은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건강에서도 엄청난 고리이자를 요구하는 셈이다.
이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기회들을 포착해야 하는 것이다.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혹독한 이자인 셈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도 다시 가난해지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도 워라밸이나 욜로족, 소확행 같은 개념에 함부로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춘다는 멋진 말이 당신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워라밸이라는 매력을 함부로 받아들였다가는 워라도 사라질 수 있다.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직업에서 남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 하면서 인생의 밸런스까지 유지하겠다는 소리는 스스로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일이다. 일이란 스스로 알아서 하고 가치를 느끼면 그것 자체가 인생이다. 이는 시간적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욜로족은 그들은 어차피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이 어려우니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존재 가치를 느낀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상태가 가능할까? 스스로 개미 귀신이 만든 모래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다. 어설픈 위로를 한답시고 강연을 통해 함부로 욜로나 워라밸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무책임하다. 막상 한 개인이 실직을 하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를 주장하던 사람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자의적으로 하고 가치를 느끼며 그것이 워라밸이고 소확행이다. 그들이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이란 부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 남은 시간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는가? 혹시 그 삶이라는 부분이 친구랑 어울려 다니고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열어놓는 것이라면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을 때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록하고 개선하고 참여하라. 18세 이상이라면 부모도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성인이고 독립인격체다. 당신 인생의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다. 치열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워라밸을 잘 유지하는 삶은 그리 흔하지 않다. 최소한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오지 않았다. 누군가 그런 단어에 끌렸다는 것은 아직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할 뿐이다. 인생을 날로 먹으려 했다가 내가 누군가의 날생선이 돼 있을 수 있다. 20, 30대에 충분한 수면과 정기적 휴가 그리고 퇴근 후 취미생활을 즐기는 삶을 원한다면 그에게 워라밸이 보장된 40대, 50대, 60대, 7, 80대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워라밸을 즐겼던 20, 30대에 닥쳐올 삶이란 치열한 20대를 보낸 사람들을 위해서 40대 이후부터 살아가야 하는 일뿐이다. 일론 머스크는 2020년 6월에 올린 트윗에서 나는 일주일 내내 하루 16시간 1년 52주를 일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행운아라고 부른다 라고 올린 적이 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 무엇이 그의 워라밸인지 잘 알 수 있는 글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 글이 엄청 기분 나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쓸 수밖에 없다.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의 어줍지 않은 위로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힘들게 할 것인지 알기 때문이다.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의 어줍지 않은 위로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힘들게 할 것인지 알기 때문이다. 한 명이라도 개미 귀신의 모래 구멍에서 빼내어 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젊은 친구들, 이것은 현실이다. 네, 우리 엑스피어 코인으로 꼭 돈을 벌고요. 절대로 다시는 가난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